흐려져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광주 30도로 내륙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6.1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크게 이기면서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 교체에도 성공했습니다. 반면 완패한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민심은 무슨 이유로 여당에 힘을 실어줬을까요? 앞으로 여야 역학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캐스터. 네, 지금 고속도로는 명절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지방 방향 정체가 상당합니다. 이 가운데 경부선은 서울 쪽으로도 총 50여 킬로미터 구간이나 답답한데요. 반대 부산 쪽은 무려 총 정체 길이가 1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휴게소부터 남사 사이로 18킬로미터가량 가장 길게 막히는데 충청권 진입에서는 이보다 더 힘듭니다. 입장부터 청주 분기점까지 무려 54킬로미터나 버겁고요. 더 가서도 회덕 분기점부터 비룡 분기점 사이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해대교 진입을 앞두고 무려 38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후로도 당진과 서산 주변에서 각각 7km가량씩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 안성휴게소부터 대소분기점까지 22km 구간이나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는 영동선이 총 90km 가깝게 막히면서 가장 힘겹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까지 가는 데만 1시간 30분 예상되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분기점부터 새마을 사이로 가장 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 먼저 강일에서 서종까지 19km 구간 불편한데 강원권 진입해서가 더 버겁습니다. 남춘천에서 동홍천, 홍천휴게소와 내촌 사이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1 지방선거 결과, 먼저 광역단체장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광역단체장은 전국에 17곳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17곳 중에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이 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이긴 겁니다. 예. 수도권에선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승리를 했고 경기에선 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됐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까지 했거든요. 4선 서울시장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경쟁자였던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때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굳힌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던 박남춘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예. 다만 경기 지역에선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민심도 국민의힘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4곳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여기서도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충청권은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4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3월 9일 대선 이번 지선까지 3연승을 거두게 된 거고요. 예.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3승을 이어갔지만 이후 내리 3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경기지사가 최대 격전지였고 실제로 개표 상황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죠. 네, 선거 당일인 1일 오후 7시 30분에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를 발표했거든요. 출구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8.8%, 김은혜 후보는 49.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6%포인트 차이로 접전이긴 했지만 예.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온 건데요. 이때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나왔고 반대로 김동연 후보 캠프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일 새벽 3시쯤에는 나머지 16개 광역단체장의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오전 3시가 지나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개표 이후에 약 10시간 동안 김은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계속 앞서는 걸로 집계가 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격차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32분에 개표를 96.59% 완료한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김동연 후보가 처음으로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역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전 6시 47분에 김은혜 후보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먼저 낙선 인사를 발표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최종 득표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는 49.06%였고요. 김은혜 후보는 48.91%였는데 득표율 차이는 0.15%포인트에 불과했던 겁니다. 표수로는 8,913표 차이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만 표도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경기지사는 이번 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지역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잖아요. 예. 네, 경기지사가 대권 후보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경기지사는 윤심 대 명심의 대결로도 불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의 싸움이라는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직전 경기지사가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의원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로 연대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김 후보는 선대위 시절 공보단장을 지냈고 당선인 때는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를 지켜내면서 수도권 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광역단체장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주목받았었잖아요. 그 네. 결과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선하고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7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구도랑 비교를 해보면 원래 국민의힘이 4곳이었고 민주당이 3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존 지역구 4곳을 지키고 여기에 더해서 한 곳을 더 가져온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새롭게 가져온 지역구는 강원 원주 갑인데요. 박정아 국민의힘 후보가 원창목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이 전 의원이 강원지사 선거에 나오면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게 됐던 선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목받았던 곳이 2곳이 있는데요. 안철수, 이재명 의원 모두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이 출마한 곳은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안 의원은 62.50%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2자릿수 차이로 크게 앞서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로써 안 의원은 여당의 3선 의원이 됐고요. 다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밝힌 포부는 단순히 보궐선거 한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와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러닝메이트 격인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패배하면서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습니다. 예. 네, 이재명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만 이번 지선에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역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선거를 이끌겠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패배한 상황이 5점으로 남게 된 겁니다.
특히 민주당만 살고 당은 죽었다. 이런 당내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재명만 살고 당은 죽었다. 네. 예. 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을 지고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 짓을 계속했다면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엔 교육감 선거 정리해보죠. 이건 뭐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만 보수, 진보 이런 성향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보수 교육감이 크게 늘어났죠, 이번 결과. 네, 그동안은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보교육감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급식, 입시 문제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번호나 정당이 없고 이름만 표기가 됐잖아요. 정파성을 빼기 위해서였던 건데,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교육정책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 비율이 14대 3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진보 9, 보수 8입니다. 절반씩 당선이 된 거죠. 네, 이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지역은 경기도 교육감이었는데요. 보수 후보였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13년 동안 계속 진보교육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진보교육의 성지다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맞아요. 무상급식 역시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고 있는 건 교육정책 대수술입니다. 이전 진보교육감 시절 교육 방식을 획일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보고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네, 대표적인 공약은 9시 등교제 폐지인데요. 이건 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푹 자고 아침을 먹고 천천히 등교하라 이런 취지였는데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은 학교마다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평가 강화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1년에 한 번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분석해보면 현직 프리미엄이 무너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아까 교육감 선거는 번호도 기호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름만으로 투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교육감이 유리한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진 겁니다. 다수 낙선했죠. 네. 2018년 선거만 보더라도 진보 교육감 11명은 모두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명이 재선에 도전했는데 4명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단일화에 성공을 한 지역이 더 늘어났다면 진보 교육감 성적표는 더 초라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걸 두고 교육계 분석도 엇갈리는데, 그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여서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보수 성향의 교총은 8년을 독주해온 진보 교육감들의 혁신 교육에 학부모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절반씩 당선이 된 만큼 지역별로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를 두고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 추진해온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다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은 이제 패배 뒷수습에 들어갔는데 기존 비대위는 총사퇴했죠. 네. 혁신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네요. 네. 민주당 비대위는 선거 결과가 나온 즉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또 어떤 주체가 나서서 수습할 것인지를 어제 민주당이 논의를 했는데요. 민주당 당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약 30명이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만 경론이라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결론이 바로 말씀하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당내 구성원들의 철저한 반성이 있었고 당이 완전히 새로 가야 한다는 그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를 혁신형으로 꾸리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기 전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조기 전대를 거론을 해왔었는데 그 비대위가 총사퇴를 해서 지도부가 공백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기 전대는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비대위를 누구로 할 건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에 혁신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움직임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움직임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재명 의원 책임론도 있고 기존 비대위에 대한 성토도 있습니다. 예. 어제 연석회의에서도 특정인의 선거 패배 책임을 거론하는 걸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문계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친문계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공격을 외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친문계 의원들은 개파 모임들의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당내 갈등이 개파 간 패권 다툼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병훈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정세균 전 총리 개파의 좌장으로 불리는 김영주, 이원욱 의원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포럼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 광화문 포럼은 정세균 전 총리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61명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개파가 부각이 되면 국민들 눈에는 세력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승리했지만 몸을 낮추는 모습이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네, 전체적으로 겸손 모드랄까요? 그러니까 승리에서는 이겼지만 더 조심하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왔던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한 말이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들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이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혁신위원회나 비대위원회 이런 조직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들이 추진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혁신위원회를 이례적으로 출범시킨 겁니다. 그것도 아주 조기에. 네,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조금 더 노력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혁신위가 다루게 될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공천 시스템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공천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인데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지만 당장 2년 뒤에 치러질 총선 공천권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 건지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와 이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 이 혁신위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몸을 낮추는 비슷한 자세였는데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방선거로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 인사 소식도 몇 가지 전할게. 국가정보원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에서는 기조실장이죠. 인사가 발표됐는데 여기도 또 검찰 출신이네요. 네, 어제 국정원 2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3명의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2명이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원 2차장은 김수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임명됐는데 국정원 출신이고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인물인데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조상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하고 검찰 재직 시절에 함께 굵직한 특수수사를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도 역시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고요.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소나기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느슨해지면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기 값이 아주 비싸잖아요. 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다고요, 앞으로는? 네, 이제 하늘길도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일부터 국제선 운항에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해외 출입국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항공권이 부족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 편수도 늘리고 또 비행시간 제한도 풀겠다는 겁니다. 예. 2020년 4월부터 규제가 시행됐으니까 2년 2개월 만에 모두 풀리는 겁니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확진자가 아니면 입국할 때 7일 동안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이 돼서 이전에 입국을 한 사람이라도 PCR 검사를 거쳐서 음성이면 격리가 풀립니다. 예. 하지만 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격리 의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4주 후인 6월 말쯤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확진자는 7일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 정부는 이 격리 의무를 이번 달 20일까지로 4주 연장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걸 해제할지를 논의하는 건데 변수는 재유행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나 자연면역으로 형성됐던 면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고 또 신종 변이의 유입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 날이었던 지난주 수요일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단 재확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더위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오늘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광주 30도, 세종, 대구 29, 강릉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흐려진 하늘은 어제와 차이점이지만 기온도 어제보다 좀 낮긴 해도 여전히 더운 건 비슷하겠고요. 오늘 더위는 내일, 모레 갈수록 하루하루씩 점차 더 둔화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7도,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27도 이하의 기온이고요. 비도 좀 지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 내일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나 전북 일부는 빗방울 정도, 또 내일 오후부터 글피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면서 현재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 경상권 내륙이나 충북 일부에 도움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월요일이자 현충일에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충북이나 경상도 일부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이번에 내리는 비는 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도움이 돼서 제주도와 함께 예상 강우량이 이들 지역 20에서 60mm, 많은 곳 제주 산지 80mm 이상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인데요.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올수록 양은 줄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내일까지 무난해서 청정 대기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충일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 대부분 비교적 25도 이하로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드립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총 100km 구간 어려운데요. 특히 기흥에서 남사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입장에서 청주 분기점까지는 5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신다면 4시간 10분 정도, 또 부산까지는 6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기도 무척 답답하실 텐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전체 76km 구간 답답하고요. 경기권에서 더 불편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의 정체는 56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남양주 요금소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사고로 어려워진 것들도 많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은 용암 3터널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2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가 끝나고 가장 시끌시끌한 곳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비대위 전원 사퇴했고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재명 탓, 무슨 탓, 뭐 서로 탓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일단 혁신 비대위를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만 합의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당의 지금 상황이랄까, 또 박주민 의원의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등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녕치 못하시죠? 네, 뭐 좀 복잡하고요.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한마디로 완전한 패배입니까? 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답니까? 솔직히 뭐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젖잘싸는 아니죠. 사실 지난 대선 때의 민심보다도 더 나빠진 선거 결과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 때 얻었던 저희들의 득표 수라든지 득표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대선 때보다도 더 못한 성적이 나온 이유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상대당 쪽에는 있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뭐 성비위 문제라든지 또는 지도부 내부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좀 악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좀 저희들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성비위나 비대위 내에서의 분란 같은 악재, 요걸 딱 꼽으셨는데, 네.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개혁법 밀어붙인 거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공천, 그리고 인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요 두 대목, 우선 첫 번째로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예. 수사권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었고 검찰 정상화 법안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호불호가 최종적으로 갈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슈는 좀 단락이 지어졌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그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는 좀 저는 않는 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천 문제요. 예, 공천 과정인데요. 예.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의 혼선, 그거는 조금 영향을 계속 미쳤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청장의 경우에 저희 지역만 해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보다는 구청장 공천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투표 결과를 보면. 예. 그래서 그거는 송영길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의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사실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셨다가 네. 이 검찰 관련 법안 처리 때문에 중도 사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법안 처리도 있었고 또 공천 과정이 또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겹쳐져서 예. 저는 이제 뭐 조기에 좀 그만두게 됐죠. 네. 그러니까 서울 송영길 시장 후보를 원래 또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컷오프를 시켰다가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비대위에서 없던 일로 다시 또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나 송영길 후보 다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된다고 했다가 예. 된다고 한 뒤에도 또 다른 인물을 또 찾고요. 비대위가.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저나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들을 지도부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굉장히 늦춰진 일정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또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정 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일정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로서는 이제 중도에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약간 경선 과정이 좀 다이나믹하면서 그래서 뭐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쳐다보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와 좋은 후보다 대단한 후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쭉 안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싸우는 거긴 하지만 서울이 가지는 영향력과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 크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힘이 좀 쫙 빠져버리는 약간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중간에 거론됐던 새로운 인물들이 예를 들면 뭐 두산의 그 박용만 전 회장, 뭐 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또 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박영선 전 장관 뭐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됐지만 다들 고사해서 결국은 이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 싸울 만한 카드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도부하고 의사 소통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참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경쟁을 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경선은 좀 더 대중의 관심을 끌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자세한 설명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거론은 됐지만 뭔가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던 거나 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텝이 엉켜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장 공천 과정 지금 쭉 짚어봤고 이제 사실 당에서 더 시끌시끌한 쟁점은 이재명 이제는 의원이 됐네요. 인천 계양을 출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놓고 좀 다툼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예. 뭐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일단 출마하신 것이 어느 정도 효과와 그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좀 갈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출마를 하셨던 것이 오히려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지지자들이 힘을 내고 굉장히 안 좋은 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부가 저렇게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공천 과정을 이끌어왔던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지지자들이 결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평가 난 거다라는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 지역을 같이 이제 뛰었었던 다른 후보자들 이야기라든지 뭐 박남춘 시장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걸 딱 뭐 친문 그다음에 친명 양쪽이 싸우는 걸로 그리던데 맞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뭐 전에 보셨겠지만 대선 당시에 이미
저희 민주당이 원팀이 됐던 모습을 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선 이후나 이제 지선을 거쳤으니까 이제 평가의 시즌이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다각도로 여러 측면을 짚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좀 애매한 게 전당대회라는 또 굉장히 또 당의 큰 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를 전제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락을 까는 차원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무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어떤 개파가 존재하고 그 개파가 갈등을 격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 또 지난번에 당 대표에 경선을 했던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내놓은 발언을 보면 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 안 졌다는 발언 그리고 뭐 서울시장 공천 이런 등등에서도 누군가의 전화 한 통화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식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이거 뭐 정확히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전략공천위 같은 데서 송영길 후보를 빼려고 하는데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시켰고 그 결과로 비계된 인천 계양을에 나간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공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확한 뭐 내부 사정이나 이것까지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받은 느낌은 그동안 이름이 거론됐던 많은 분들이 뭐 출마 의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나 사실은 또 없었던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저나 송영길 후보를 다시 배제했다가 살렸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 뭐 한두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객관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 상황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지를 밝혔던 사람들 공개적으로 계속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자체를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전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비대위를 만들자까지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죠? 혁신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혁신 비대위에서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당 혁신 방안의 기초를 만든다. 이 정도까지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를 한다 이거죠? 전당대회 일정은 그 혁신비대위에서 약간의 재량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또 혁신비대위라고 붙여놨지 윤곽이 전혀 안 잡히고 있잖아요. 누가 이걸 주도해서 구성하게 됩니까? 일단은 당원 당규상 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원내대표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짜는데 짜는 방식을 지금 뭐 초선에서 재선에서 삼선에서 이렇게 각 그 의원들별로 의원 그룹별로 선수에 따른 대표할 만한 사람들 좀 선출해 달라고 했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에 외부 인사를 모으거나 하는 건 이제 그렇게 뽑힌 의원들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좋은 분이 계시면 모시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거론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혁신비대위 결정된 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누구다 얘기할 수 없고요. 또 모실 때 보면은 좀 물밑에서 작업이 좀 된 다음에 그렇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그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네. 하지만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박 의원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당의 이제 미래와 함께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시죠. 이제는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당의 미래와 함께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원론적 답변이고 그래서 현재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 이제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의원님을 경선 때부터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쭉 같이 이제 해왔던 저도 그 그룹이긴 한데 거기 내에서도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론을 그냥 양론 차원에서 소개만 시켜드리면 소진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한쪽에선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뭔가 당을 혁신하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또 긍정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은 마치 평론가처럼 양론만 소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고민도 서리겠고 또 요즘 상황이 무슨 아라고 하면 아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아가 어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 그나마 경기도에서 신승한 거는 어떤 동력 때문이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김동연 후보의 인물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행정관료 출신이었고, 그 능력은 이제, 과거 정부 때부터 인정을 또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런 게 일단 먹힌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민이 이재명 지사를 거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행정가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 인천 지역의 인천시장은 큰 차이로 졌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인천 이제 계양은 출마하셔서 계양에서는 당선되신 거잖아요. 물론 예.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박빙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10% 가까운 차이가 있었고, 근데 인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지역이 저희 당이 세기도 하고 안 세기도 한 상황이었고, 최근 전체적인 추세는 좀 약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그 계양에 출마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실제 같이 선거운동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들으면서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분히 평가해야 한다. 네, 차분히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평가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요즘에 우리 당 몇몇 의원님이 너무 급하게 급하게 평가를 하시는 게 정말 당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분란이 지금 터지는 듯한 모양새로 비추어졌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오히려 당의 혁신이나 쇄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 법사위원장짜리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보여준 행보가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비추어서 그게 지방선거 패배로 연결됐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건 넘겨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법사위가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을 한 번 더 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체계와 작구 심사에 한정돼서 하자. 정책적 판단과 기능까지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야당이 맞든 여당이 맞든 그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을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앉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 그동안 안 앉혔던 검사 출신 장관이 앉은 상황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갖추면서 타부처의 상위부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더 나가서 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형동생하는 또 검사 출신이 또 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중심의 검사스러운 국정 운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핵심 부서가 법무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 중심의 또는 검사스러운 국정 운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견제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을 견제를 하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야가 약속한 대로 법사위가 하나의 게이트로 작용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논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정부의 지금 검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야당이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희 당이 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반기 원구성 협상할 때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그 과거에 그런 합의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이제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음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원 구성은. 근데 그거를 전에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합의하면서 전제 조건을 걸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전제 조건들의 변화가 생겼다. 않았다. 알겠습니다. 변화가 생겼다는 또 평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협상할 사안이다 이 말이네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좀 새로 협상할 사안이 되었고 당시에도 알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 대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악회나 연극 같은 공연 자주 보러 가시나요? 공연장에서는 좌석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공연인데 마음에 드는 좌석이 없으면 아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간의 자리나 좌석 같은 것과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가생이 또는 가장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표준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 다시 말해서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가 또는 가장자리